네, 진짜 뉴스 알맹이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껍데기는 가라. 박영식 시사 에디터, 신인규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이제 6명의 차관급 인사가 의결이 됐고요. 인사가 됐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장 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추천을 받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게 이 대통령이 말하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국민 주권 정부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에디터님?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의 사설에서도 보면 뭐 아이디어도 좋고 제안도 훌륭한 제안이라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논조는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것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댓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실 브리핑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들이 추천하는 장 차관 후보자 공공기관장 인선을 한번 국민에게 맡겨보겠다라는 그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사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부에서 검증하는 사례보다는 공개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영국에는 독립적인 공공임명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캐나다나 프랑스 쪽을 가보면 실제 공개적인 모집 공고라고 해서 뭐 퍼블릭 어드버타이즈먼트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검증을 하고 공채 시스템을 통한 공개 모집 절차는 일부 있는 걸로 확인이 저도 오늘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인사를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 공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좀 생경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전문성을 충실히 이제 정부에서 검증해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SNS 또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 그리고 이 퍼블릭 죄송한데 그 사이트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오픈 open.go.kr 이렇게 이제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예,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전문성 검증을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인사 관련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정부의 인사 검증 관련된 논란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인사 추천을 받는 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제안이고 국민 다수가 내가 원하는 인사 장차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전에 저도 반응을 좀 봤는데 에디터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반응이 좀 줄을 이뤘었고 일부에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행정부를 맡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첫 번째로 일단 보여준 아주 그 대규모의 변화의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재를 등용시킬 때도 진영 가리지 않고 오로지 실력과 유능함과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가지고 널리 쓰겠다라는 그 의지가 실제로 구현이 된 걸로 보이고요. 한 특징은 세 가지 정도 잡아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인사를 농공행상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도 정무직에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 국민에게 추천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밀실이 좀 없어지면서 기득권이 깨지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대전제가 필요한데 지도자의 자신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는 클 사람들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아무나 유능한 사람 다 와라 라는 뜻은 지도자의 자신감이 전제된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면 검증의 책임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검증과 더 체계적인 촘촘한 검증을 통해서 인사의 실패를
줄여 나가야 이런 식의 국민 추천 제도가 정착이 되고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 검증의 부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는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한 검증을 예고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의 자신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 뉴스 딱 접했을 때 느낌이 참 이재명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냥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늘 뭐 최근에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사람들을 이제 기용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친소관계로 친하다고 누구 기용하고 하면 안 된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위주로 기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이제 이 얘기 듣자마자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민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유행처럼 지나가긴 했는데 당시 보면은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는데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뭐 멜로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국민청원이 이제 대사에서 중간중간 나와요. 좀 웃긴 대사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래서 이 국민청원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이제는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한마디로 브랜드화가 돼서 드라마 소재로까지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 그 청원 그 이후에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고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민주당을 당원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당원이 원내대표 선출까지 하게끔 20%지만 그렇게 갔고 이제는 국민 주권 정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일관되다. 그리고 이재명답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노무현 정권 때 정부의 별칭이 이제 참여정부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국민주권정부로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추천제를 잘 운용을 해서 정착만 시킨다면은 국민들의 효능감은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았는데 거기다가 이런 고위직에 대한 인사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권자한테 빚진 게 없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은 국민들이 느낄 그 효능감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네. 이메일 주소를 go.kr로 알려드렸는데 오픈 초이스 네. 골뱅이 코리아.kr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픈 초이스. 오픈 초이스 오픈 초이스. 골뱅이 코리아.kr인데 네. 사실은 이것보다 저는 대통령 SNS를 더 많이 두드리시지 아, 않을까. 기왕 지금 하는 김에 웹잡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추천 방법 세 가지가 지금 에디터님이 설명하신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SNS, 이메일 오픈 초이스 골뱅이 코리아.kr인데 대부분 대통령 SNS를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쪽을 통해서 두드리시진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벌써 이제 우리 또 풍자와 해악의 민족, 또 재치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 참 그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 뭐 혹은 메이플 스토리에 되게 유명한 디렉터라고 부르는 김창섭 씨를 신창섭이라는 이름으로 추천 명단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에 추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오. 글도 올라와 있는데 고통스럽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들과 이런 보도가 이제 뒤따르는 걸 보니까 어쨌든 이게 장난이든 아니든 추천인을 올리는 어떤 개방형 추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명단을 모두 다 종합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밟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적임자를 검증하고 결정하는 몫은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분이 좀 등용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이유를 추천합니다. 이제 이런 정말요? 걸도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때가 잘 맞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기존에도 이런 인사 추천을 받는 DB화를 하는 그런 제도는 있었거든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뭐 여러 가지 추천 받으면은 이제 인재 풀로 가지고서 관리했던데 거의 유명무실하죠. 그 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사실 정당에서도 대변인을 외부에 개방하던 것을 많이들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관심을 잘 못 받다가 제가 대변인이 됐을 때 한 4년 전에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는 국대다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좀 바람이 좀 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바람 불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제도도 2기까지 하고 끝나버렸어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유지 강화돼서 당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진정성을 담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다 할 거라고 알거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게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이번에 설계하셔가지고 저는 잘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한 번에 꺼낸 그치지 겁니다. 않고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하셨고 저는 근데 이게 기대되는 게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인재풀이 없어서 그 밥에 그 나물 이제 옆 사람 기용하고 이랬는데 인재풀 인력풀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시야도 넓어지고. 윤석열 때는 그 같이 카풀한 사람이 뭐 어떤 자리 가고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술 친구가 어느 자리로 가고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청와대에서 인사 담당하시던 분을 좀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청와대 몇몇 인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력을 넣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세평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평을 이제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런 건데 그때도 좀 이게 어쨌든 인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히는 것도 또 하나 좋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 지상파만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뉴스토마토처럼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이제 흐름이 옮겨왔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뭐 어떤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뭐 덕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넓혀놓으면은 숨어있던 고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거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쪽지 투서 뭐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 써달라고 이제 로비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 그 추천제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를 추천받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아마 국민들이 추천해 주시는 인사들 중에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한 번쯤 고려했던 인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인사 추천을 받고 우리도 이 사람 생각했었는데라고 동시에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물론 말씀하셨던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고 측근 인사를 방지하는 또 공개적이고 또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미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하고 싶었는데 와 세상에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동일한 인사를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 특징 중에 또 하나가 SNS의 진심이십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브리핑 룸에 카메라 몇 대 더 설치하는 게 사실 국민들의 제안이었잖아요. 그 댓글들 하나하나 보시고 그 제안을 받아주신 건데 SNS 글 중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효능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국민 메시지조차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은 사실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봐요.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그 메시지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소식 낭보였었죠. 이 토니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제 뮤지컬과 연극과 관련된 국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뭐 드라마로 따지면 에미상이 있고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토니상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 많이 가깝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실 수상 경력 자체가 미비하고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대목을 언급을 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함께 올렸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세심하게 어떤 흐름을 읽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의 K컬처도 사실은 강조를 하셨던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까지도 강조했다는 건 저는 흐름을 읽는 눈이 또 탁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심해요, 그만큼. 그리고 계속 다 보고 있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지런한 정치인으로 그동안에 성남시장부터 쌓아왔던 그 소통의 역량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뭐 오늘부터 소통하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윤석열 시대와는 많이 좀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길 때 제1의 목표가 소통이었어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고 마치 용산에 가면은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인식시키면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옮겼던 건데 우리가 결과는 봐서 알지 않습니까? 네. 뭐 입틀막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유튜브도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쪽에 관심을 둔 지도자와 오로지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했던 그 지도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이 쇼통과는 다르다. 윤석열이 했던 거는 쇼고 하나의 쇼로 예산만 쓰고 다시 용산에서 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 중복적인 예산 지출만을 초래한 이런 식의 폐해를 낳은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에 있나 청와대에 있나 뭐 세종에 있나 이 소통에는 장벽이 없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어떤 소통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소통에 있어서는 좀 특화된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100만 드는데. 유튜브는 쉽지 않습니다. 뭐 진짜 네. 100만까지도 이미 달성을 하신 그쵸, 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소통에 능하신 어떻게 분이에요. 보세요, 평론가님? 저는 이제 여러 정권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봐 오셨지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계속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이제 뭐 초반부터 너무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지만 이게 처음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가장 높다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 스스로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네, 대통령이 이 소통을 끝까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SNS로 뻥 뚫린 상태에서 있으니까 좀 마음이 꽉 이렇게 고구마 100개 먹은 듯 하다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 그 지도자가 자신이 쏟아내고 싶은 것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통하고 호흡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단연간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 같고 실제 본인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사실 아까 뭐 대조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좀 죄송하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국민주권 정부에 투표하신 분들 이번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뭔가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할 정도로 확연하게 어쨌든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특히 SNS의 운용 측면도 그렇고요. 윤석열 씨가 남겼던 SNS들 보면 그냥 통보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홍보하는 방식이고 통보하는 방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게 많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어쨌든 점수를 많이 드려야 그리고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도자의 소통 능력이 결국에는 내각이나 참모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민심을 읽고 소통을 상식적으로 하면요. 뭐 비서실장 이하 얼마나 일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덜 알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더 공부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도 아마 이 대통령실 구성원들도 더 기민한 소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각에서도 소통에 능한 장관들이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처에 그런 장관이 가면 그 부처의 헤드들이 바뀌니까 이 소통이 더 활성화되는 조직 문화로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공직기강도 잡고 또 공직사회가 더 역동성 있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도자로서의 소통 능력 하나로만 이게 뭐 칭찬하고 끝날 일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좀 퍼지게 되면 상당한 순기능이 좀 있을 걸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십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 국무회의 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도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오늘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흡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 뭐 잘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국무회의를 했을 때는 이제 국무위원들의 이제 기강을 잡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면서
짧은 시간 동안 한 국무회의가 없어요. 원래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무회의 할 때는 그냥 할 말하고 본인 59분 얘기하고 질문 국무위원들한테 몇 개 던지고 얘기도 듣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빨리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밥 먹어가면서 하고 지금 뭐 서너 시간씩 국무회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도 다독여 주는 거겠죠. 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그런 말씀 이상으로 전 듣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어쨌든 이재명의 국무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내각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만 그런 위로라도 좀 하면서 다독이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뭐 당연히 리더십이고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되게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제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모두가 다 멈춰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냥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고요. 결국 인수위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인데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 정부 사람들하고 동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근데 이번은 좀 독특하죠. 사실은 저 장면이 상당히 좀 기괴한 게 그 국무회의에서 친위 쿠데타가 논의가 됐고 사실 그 친위 쿠데타에서 1순위로 수거 대상으로 논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내각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저 국무회의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좀 하자라고 하면서 분위기도 좀 많이 부드럽게 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저 국무회의 똑같은 국무위원이거든요. 불과 윤석열이 헤드로 있을 때 내지는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대행을 할 때는 그렇게 특검법에 대해서 다 거부하자고 의결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의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참 리더가 중요하구나. 누가 감독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월드컵 4강도 올라가고 또 어떨 때는 월드컵 예선 탈락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이 특검법에 대한 판단도 바꿀 수 있는 능력. 전 이게 리더의 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국무위원이거든요. 저는 그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자괴감을 느낀 게 아무리 공무원들은 영혼 없이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관 정도 됐으면 자기의 기본적인 뭐 철학 내지 뭐 노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전날까지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또 특검법 통과시키는데도 일조하고 전 우리나라 그 한덕수와 최상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소위 말하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밑바닥을 다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좀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좀 슬프기도 했었어요. 네.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셨군요, 네. 평론가님. 그러니까 영혼 없는 관료, 기회주의 태도 네. 이런 게 그대로 이번 대목에도 드러난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정말 좀 뼈아프게 우리 사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 내각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뭐 이제 이분들한테 뭐 위로 아닌 위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의 그 내각 국무위원들과 정확하게 한 70일 정도, 76일 정도 아마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들 1기가 국무회의를 한 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가 됐고 네. 앞으로 국무총리 이후에 이제 장관들의 면면이 또 떠오르고 지금 또 일주일 동안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을 다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가시방석이고 좌불안석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소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이 이제 윤석열 픽 인사기 때문에 보통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술 먹는 걸 더 좋아했을 가능성도 높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서 저 자리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일을 많이 줘서 차라리 일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일을 주면 나라도 좋고 저 사람들도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여긴 일하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좀 자각하게 되면서 아주 합법적으로도 이 자리가 교체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국힘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인선들을 두고 특히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전과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발목을 잡는 형국인데
내란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디터님.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이런 발언,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5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계신 의원님들 전과 몇 범인지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제 막 탄생하는 정부에게 마치 뭐랄까 저주를 퍼붓는 듯한 폭언은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도의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 안에 내란 특검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될 인사들 혹은 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실제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인사들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지금 추측이 됐는데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미 물러나기로 예정돼 있는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만 살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은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강훈식 관련한 이 전과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전과라고 보통 부르지 않는 내용들도 충분히 그렇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목들을 우리 언론 소비자들께서 유심히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 사퇴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정말 입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강수를 두시는 걸까요? 뭐 새 그냥 정부에? 이제 본인이 당에서는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당원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뭐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 범죄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그런 전과라는 것은 당시에 독재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불이한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의 이 권력을 탄생시켜주고 민주당 정부를 선택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과를 공개하지 않고 선거 치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지금 내란 수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뭐 본인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 위한 내란 수괴범으로서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 중에서도 초특급 범죄를 이미 저지른 당이 돼버렸어요. 내란과 뭐 선도 안 긋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식의 뭐 전과를 단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내용만 들여다보면 한 3분 안에 다 파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내지는 본인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제 직장이 신문사였거든요. 한 20 몇 년 전이네요. 그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신문사에 대해서 100%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뭐 초년생이었으니까 갔는데 회식 시간에 거기 어떤 선배가 여기서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감옥 안 저는 이게 두 번 놀라는 게 일단 감옥을 안 갔다 온 사람은 우리 그 입사한 기자들 몇 명 빼고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신문사 구성원들이. 그래서 질문이 보통은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안 갔다 온 사람에서 저 질문이 왜 저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신문사는 당시만 해도 이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7, 80년대부터 해가지고 감옥 가서 막 얻어맞고 정말 뭐 이렇게 참혹한 그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만든 신문사였던 겁니다. 저는 이 권성동식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표현의 자유, 지금 이제 대통령을 욕하는 그 모든 자유가 이 사람들의 목숨값이 아니었으면 전혀 얻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과거 말 그대로 군사독재 시절에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는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당시에 독재에 편승하고 그냥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쟁취한 이 표현의 자유를 지금 가장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강훈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김민석, 강훈식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다 어쨌든 지역구에서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지역구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죠. 그래서 저는 권성동 씨는 입을 다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자중하세요. 아니 이제. 근데 표현도 너무 천박한 게 네. 모두 전과자라는 말도 이제 내용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다 토론을 했고 죄인 주권 정부라고 또 이 말장난을 또 아이고. 시도했어요. 근데 죄인 주권 정부라고 하면요 국민의힘은 내란 알코올 정부라고 제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란과 알코올 좋습니다. 외에는 뭐 전혀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내란 건의 정부라고 하든지 내란 알코올 정부 뭐 그 정부에 몸을 담았거나 그 정부를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온 사람들이 죄인 주권 정부라는 식의 한가한 이런 말장난 만들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좀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라임이라는 걸 만들 때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 라임을 좀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랩 가사는 지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것을 어쨌든
전면에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주권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죄인 주권 정부라고 하니까 왠지 처음에는 국민이 죄인이라는 얘기인가? 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국민이 죄인들을 선택해서 투표하고 선출했다는 얘기인가? 국민이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라임으로도 적절치 않다. 말장난을 궁리하다가 어쨌든 실패한 라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과거 행적들을 뭐 빌미 삼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죄인이란 낙인을 찍고 뭐 인사 검증 뭐 이런 측면의 도덕성 공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는 읽힙니다만은 어쨌든 이미 정부가 탄생한 지 지금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죄인 주권 정부라는 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다소 과도하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또 그가 임명하는 이런 정부 구성원과 관련돼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과연 지금 시기에 과연 적절한지 뭐 3년이 지난 게 아니고 4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예, 아직 총리로서 일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 얼굴이 날로 푸석푸석해지는 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죄인 주권 정부라고 표현했을 때 누가 더 그 뜻을 공감할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댓글에 고구마 까까님이 요거 권성동 망원집에 넣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행태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악마화하고 정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 구태 권력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오늘 이제 국무총리 김민석 관련한 임명 동의안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동의를 요청하는 안이 전달이 됐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그 현장의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첫날부터 황무지 같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근을 시작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새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과 새로운 여당 구성원들이 깊이 공유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하여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입니다.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네, 위기 극복에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국민에게 성실히 설명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 과정이 순탄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벌써부터 국힘 측에서는 뭐 실형 선고받은 이력, 아까 전과 얘기도 나왔고 반미주의자 이런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고요. 다만 멀쩡하게 정권을 이양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였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당초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 인준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새 정부가 탄생했는데 발목 잡기를 야당이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정부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 내각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 부담 때문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그 인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준에 찬성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인선이 됐을 때 그 지명에 대해서 동의해줬던 이유도 경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줘서 그 상징성을 부여해서 인준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상징성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경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은 일단 반성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무적 판단과 전략적 판단이 국민의힘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리가 일단 인준이 안 되면 이 장관 추천을 해야 되는 총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내각 구성이 안 돼요. 그럼 정부는 일을 못 합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책임을 질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사례 2022년 5월 사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2025년이죠. 3년 만에 새 정부가 출범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그때 멀쩡한 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잖아요. 저는 끝끝내 반대를 하겠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서 뭐 어쨌든 인준에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좀 믿음이 있는 게 30년 넘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경력이 있어서 매우 잘 대응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통 정치인 출신들이 국회 국무총리로 그 인준 요청이 갔을 때 통과 안 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치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늘상 검증을 받고 선거를 여러 번 치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선 의원입니다. 뭐 실력이나 이런 건 아까 우리 박영시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개인에 관한 검증, 신상에 관한 검증도 이미 국민들이 4번이나 선택을 했던 분이 와서 이제 우리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 인준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국민의힘이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이미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준은 거의 뭐 100%다 되는 거고,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 자격을 띄고 이제 총리가 되신다면 좀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총리라는 분은 내각을 조정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하는 역할, 소위 말하는 이제 대정부 질문을 이제 주로 치르게 되는 건데, 저분이 언어 구사가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구사를 아주 정확하게 묻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한덕수라든지 또 뭐 누굽니까? 그 전에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했을 때는 비교가 너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네. 뭐 물어보는 말도 일단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말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로소 좀 소통이 되는 그런 행정부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김민석 후보자는 최고위원 때도 메시지를 정말 잘 냈어요. 그렇죠. 정말 딱 뚜렷한 군더더기 메시지를. 없이 잘 내시는. 맞아요. 문장을 너무 깔끔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저거를 직접 쓰신 걸까, 누가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이 거의 들 정도로 직접 하신다고 거의 저는 직접인가요? 들었어요. 예. 아, 저는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첫 메시지가 좋았어요. IMF 때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고 딱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IMF 위기라는 단어까지 끌어올 줄은 몰랐는데 실제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마디 IMF 위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위기 극복에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걸 우리가 같이 좀 동참하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더라도 이 메시지를 첫 문장부터 전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실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뭐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한 40여 개 평균을 내봤더니 우리나라 성장률 1%도 안 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정말 내란 이후에 가능한 숫자죠. 0.9%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국내 기관들이 한국 잠재 성장률도 줄어들고 올해 1% 성장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 나라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 쭉쭉 나가는 동안 여기서는 장기 집권하느라고 지금 내란을 꿈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6개월과 1년 안에 국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제대로 딱 만들지 않으면 김민석 후보 말대로 정말 선진국 안에 들어가느냐, 아예 탈락하느냐가 정말 결정되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좀 안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보태면 네네. 대한민국 대통령제하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권 연장은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진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는 대통령이 매우 적은데, 뭐 구조적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바람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꼭 되시려면요, 지금 내각의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리고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 이 두 분이 아마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 가장 큰 징표가 이분들이 앞으로 더 큰 정치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성공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총리 그러면 무덤이에요. 그 정치인은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그 대통령을 때려야지만 본인의 공간이 생겼던 게 우리 단임제 속의 대통령제의 한계였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면 그 가장 큰 반증은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마 뭐 총리만 5년 내내 하시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더 큰 정치로 나아가는 이게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정부라는 반증일 것이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다는 뜻은 이분이 앞으로 더 잘 되면 그게 성공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좀 입증해주는,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 줬으면 좋겠고, 그 가장 큰 징표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향후의 정치적인 길이 더 열리는, 그러니까 성공시켜서 더 큰 책임을 얻어가는, 전 이런 식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그 총리 인사청문회 그 시즌에 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의 사설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동일한 사례로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란 정국 당시에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이어받는 거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국정이 마비된다, 사설들에서 온갖 비판을 다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시도를 하려고 들었을 때 내란 가담자들의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VIP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국무총리 하나 못안치게 만들 야당의 목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사슬을 쓸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매우 중체대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인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좀 분위기 좋게 좀 마무리되고 빠르게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신인규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